제1장 쓰러진 꿈, 사라진 빛. 차가운 비가 서울의 복잡한 골목을 집어삼키던 칠흑 같은 밤이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그 짧은 섬광 아래 비에 젖어 축 늘어진 형체가 맥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가람. 1개월 전 홀연히 사라진 여동생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던 강력계 형사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가람은 숨을 쉬기가 버거웠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쇠맛이 감도는 핏물이 목구멍을 타고 역류했다. 눈을 감자. 1개월 전 여동생 서가을의 마지막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고작 20살의 어린 나이, 발랄한 웃음과 반짝이던 눈망울. 가람은 자랑스러운 오빠이자 든든한 형사였지만 정작 가장 지켜야 할 존재는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공식적인 수사는 1개월째 제자리 걸음이었다. 단순 가출로 처리하려는 경찰 내부의 움직임에 가람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더 이상 형사의 직위를 믿지 않았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로부터 1개월 전 겨울. 가을이 사라진 그날 이후 가람의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했다. 화려했던 도시의 불빛도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도 그에게는 소음일 뿐이었다. 경찰청 강력계 형사라는 직함은 동생을 찾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뼈아픈 현실을 상기시키는 족쇄 같았다. 동료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일부 상사들은 사적인 감정으로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 며 싸늘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하지만 가람은 개의치 않았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그의 모든 시간은 가을의 흔적을 쫓는 데 쓰였다. 가을의 휴대전화 기록, SNS 활동, 친구들의 증언, CCTV 영상 조각들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마치 끈질긴 사냥개처럼 포기하지 않고 미세한 단서라도 찾아내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했다. 경찰 조직의 정식 수사가 벽에 부딪히자 가람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과거 그의 도움을 받았던 정보원들과 은밀히 접촉했고 음지의 세계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위험했지만 가을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을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카페, 자주 가던 도서관, 그리고 어쩐지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수상한 익명의 인터넷 동호회. 가람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샅샅이 파고들었다. 동호회 회원들의 정보를 추적하던 중 그는 가을이 그곳에서 만났던 몇몇 인물들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같이 신분 세탁을 했거나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이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CCTV 영상을 돌려보던 가람의 눈에 의미심장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가을이 실종된 당일 밤, 그녀가 동호회에서 만났던 한 남자와 함께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뒤이어 그들의 뒤를 따르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
그 승합차는 위장된 번호판을 달고 있었지만 가람은 오랜 수사 경험으로 뭔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직감이었다. 동생의 실종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후 가람은 그 승합차를 추적하는데 몰두했다. 밤늦게까지 홀로 차 안에 앉아 수많은 도로의 CCTV를 비교 분석했다. 졸음과 피로가 밀려왔지만 가을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정신을 번쩍 차렸다. 마침내 그는 그 승합차가 일주일 중 단 3번, 특정 시간대에만 한산한 외곽 도로의 한적한 창고 건물 근처를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창고는 폐쇄된 공장지대 안에 있었고 주변에는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으슥한 곳이었다. 가람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가을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동시에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는 혼자였다.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에는 너무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수사였고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었다. 무엇보다 가을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결국 가람은 비장한 각오로 홀로 그 폐공장 지대로 향했다. 손에는 정식 수사망을 피해 몰래 챙겨 나온 개인 총기와 수갑이 들려 있었다. 후회는 없었다. 그저 가을을 찾겠다는 일념뿐이었다. 밤 11시 창고 주변은 짙은 안개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오래된 공장 건물들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불었고 낡은 철제 간판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했다. 가람은 숨을 죽인 채 창고 건물에 접근했다. 건물 외벽에는 창문 하나 없이 굳게 닫힌 셔터만이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던 가람은 건물 뒤편에 있는 작은 철문 하나를 발견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낡아서 조금만 힘을 주면 부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말소리와 어떤 기계음 같은 것이 들려오는 듯했다. 가람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지원을 요청해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 가을에 절규하는 듯한 얼굴이 눈앞을 스쳤다. 아니,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온몸에 힘을 모아 철문을 걷어찼다. 낡은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어둠 속에서 순간 여러 개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안에는 예상대로 몇 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가람은 망설이지 않고 권총을 꺼내 들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가람의 외침에 남자들은 잠시 멈칫하는 듯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날리며 달려들었다.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순식간에 가람을 에워쌌다. 가람은 전직 경찰로서 뛰어난 격투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 명의 주먹을 피하고 팔을 꺾어 던져버린 후 다른 한 명의 얼굴에 정확히 무릎을 가격했다. 쓰러진 2명 사이에서 나머지 1명이 달려들었지만
가람은 능숙하게 몸을 돌려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적인 범죄자들이 아니었다. 가람이 쓰러진 남자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동시에 둔탁한 충격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가람의 시야가 흔들렸다. 예상치 못한 기습이었다. 다른 문에서 나타난 또 다른 두 명의 남자였다. 순식간에 그는 수적 열쇠에 놓였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시야를 가렸다.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이미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무자비하게 가람을 공격했다. 발길질과 주먹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가람은 필사적으로 몸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미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다. 그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나갔고 수갑도 뒹굴었다. 동생은 어디? 핏물과 뒤섞인 그의 중얼거림은 싸늘한 웃음소리에 묻혔다. 마지막으로 느껴진 것은 차가운 쇠 파이프가 자신의 복부를 강타하는 듯한 엄청난 충격이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힘이 스르륵 풀렸다. 의식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그는 흐릿한 눈으로 어둠 속에 잠긴 창고 건물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 가을아, 가람은 마침내 정신을 놓았다. 그의 몸은 쓰레기처럼 질질 끌려 창고 밖으로 버려졌다. 빗물에 씻겨내리는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그는 서울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홀로 무력하게 쓰러져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렇게 1개월 전 정의를 쫓던 한 형사의 꿈은 차가운 밤거리에서 산산조각 났다. 제2장 절규하는 핏빛 기억, 산속으로 향하는 발걸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의식을 잃었던 서가람은 악몽 같은 어둠 속을 헤매다 희미한 빛을 향해 기어 올라왔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병실 천장과 코끝을 스치는 싸늘한 소독약 냄새였다. 온몸은 붕대와 기계들로 뒤덮여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목에는 수액줄이 박혀 있었다. 움직이려 하자마자 온몸을 찢어발기는 듯한 고통이 그를 집어삼켰다. 신음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목소리가 겨우 터져나왔다. 그의 상태는 참혹했다. 두개골 골절, 갈비뼈 3개 골절, 뇌출혈, 그리고 심각한 타박상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그 정도 폭행을 당하고 그 추운 비 오는 날씨에 길거리에 버려졌는데도 살아남은 것은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하지만 가람에게는 그 생존이 축복이 아닌 또 다른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의 뇌리 속에는 쓰러지기 직전 들었던 희미한 가을의 신음소리가 맴돌았다. 가을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의식은 깨어났지만 가람은 한동안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끔찍했던 그 밤의 장면과 함께 가을에 절규하는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차갑고 건조한 병실만이 그를 맞이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유일한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김민준 형사만이 드문드문 그를 찾아왔다. 민준은 가람이 발견된 곳에서 그의 권총과 수갑, 그리고 부러진 휴대전화를 찾았다고 했다. 그의 흔적을 쫓아 비공식적으로 조사 중이었음을 민준은 알고 있었다. 가람아, 정말 기적이다. 살아줘서 고마워. 민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가람은 겨우 입을 열었다. 민준아, 가을이는?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그가 토해낸 첫 마디였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 한 번의 제스처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수개월간 이어져 온 침묵과 공백. 가을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이제는 어디에서도 그녀의 생존을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참혹한 폭행의 끝에 남겨진 것은 동생의 흔적도 범인의 단서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잔혹한 현실뿐이었다. 몸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서영사라고 부를 수 없었다. 정의를 수호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형사로서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조차 지켜내지 못한 자신에게 무슨 자격이 있단 말인가. 그는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에 시달렸다. 비에 젖은 어두운 창고, 자신을 애워싼 그림자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가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 그 안에서 비명을 지르는 가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살려줘. 오빠, 살려줘. 침대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가람은 고개를 파묻고 흐느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동생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끝없는 자책뿐이었다. 민주는 그런 가람을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가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다. 수개월의 지루한 병원 생활 끝에 퇴원 수속을 밟던 날 가람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청에서는 그의 재활과 복귀를 권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더 이상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굳게 담은 그의 입술과 텅 비어버린 눈빛을 본 상관들은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못했다. 수년간의 공든 탑처럼 쌓아 올린 형사의 꿈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에서 경찰 신분증이 벗겨지는 순간 마치 영혼의 일부가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가람은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동생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은 그에게 숨막히는 고통이었다. 가을과 함께 거닐던 거리, 그녀가 좋아하던 떡볶이집, 함께 웃고 떠들던 카페 모든 것이 가을의 부재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는 가을의 사진과 몇 벌의 옷까지,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태권도 도복만을 챙겨 짐을 꾸렸다. 그리고는 지도 앱을 켜 가장 깊고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나섰다.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자신을 잃어버린 과거로부터, 고통스러운 현재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그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의 작은 마을이었다. 버스조차 하루에 두세 번 다니는,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한 고요한 곳. 마을이라고 해봐야 고작 20채 남짓한 집들이 띄엄띄엄 놓여 있었고, 낡은 슈퍼 하나가 마을의 유일한 상점이었다. 가람은 마을 외곽의 낡은 폐가를 새 얻었다. 전기가 겨우 들어오고 수도는 펌프를 써야 하는 곳이었지만 그에게는 더없이 완벽한 은신처였다. 폐가의 텅 빈 방 안에서 가람은 털썩 주저앉았다. 도시의 소음 대신 매미 소리와 계곡물 흐르는 소리만이 그의 귀를 채웠다. 밤이 되면 쏟아질 듯한 별들이 하늘을 수놓았고 그는 그 별들 속에서 가을의 얼굴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가을은 없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는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알코올로 잠시나마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깨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통은 그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의 일상은 단순하고 무미건조했다. 해가 뜨면 일어나 산을 오르고 허기가 지면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끼니를 때웠다. 어둠이 내리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불면증과 악몽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도피처를 찾았지만 정작 가장 피하고 싶었던 자신은 늘 그의 곁에 있었다. 몸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지만 그의 정신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이전의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던 형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깊게 파인 눈가에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고 무심한 수염은 그가 얼마나 세상을 등지고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가람은 폐가 뒤뜰에 작은 훈련장을 만들었다. 경찰 시절 연마했던 태권도와 호신술을 수련하며 간신히 자신을 지탱했다. 격렬한 움직임만이 잠시나마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었다. 그러나 운동을 멈추는 순간 다시금 찾아오는 허탈감은 그를 더욱 짓눌렀다. 민주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를 찾아왔다. 도시의 소식과 함께 여전히 진행 중인 가을의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해줬다. 하지만 늘 허탕이었다. 가을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범인들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가람은 민준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지만 민준은 괜찮다며 그를 위로했다. 가람아, 언젠가는 찾을 거야. 포기하지 마. 네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내가 계속 찾을게. 민준의 말은 그에게 희미한 빛이었지만 가람은 그 빛을 잡을 용기조차 없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만의 회색빛 세상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한 노인이 그의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제3장 바람이 실어온 인연, 침묵을 깨는 목소리. 시간은 흐르고 흘러 서가람이 산골 마을에 발을 들인 지도 어느덧 계절이 한 번 바뀌었다.
울창하던 숲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다가 다시 푸르름을 되찾았고 붉게 물들던 단풍은 소복이 눈으로 변했다가 이내 따스한 햇살에 녹아내렸다. 가람의 몸은 병원에서 퇴원할 때보다 훨씬 굳건해졌다. 산을 오르내리며 폐활량은 늘었고 직접 나무를 하고 텃밭을 일구며 군살 없는 단단한 몸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풍경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다. 그의 하루는 해 뜨는 것과 함께 시작해 해 지는 것과 함께 끝났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달리고 텅 빈 폐가 뒤편의 작은 마당에서 매일 아침 태권도 동작과 호신술을 수련했다. 육체의 고통만이 가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자책감으로 가득 찬 정신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돌아와 차가운 우물물로 몸을 씻고 나면 또다시 무의미한 일상이 그를 기다렸다. 텃밭을 가꾸고 장작을 패고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떠들썩해도 그의 마음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가람에게 더욱 잔혹했다. 1년 전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이 빗소리를 타고 고스란히 재생되었기 때문이다. 처참하게 쓰러져 있던 자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사라져버린 가을의 흔적. 빗방울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칼로 긋는 듯 아려왔다. 그는 그런 날이면 더욱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애써 외면했던 그림자들이 빗물에 씻겨 선명하게 떠올라 그의 목을 죄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 밤이었다.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번쩍이고 폭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폐가를 가득 메웠다. 가람은 마당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익어가는 감들은 빗물에 잔뜩 젖어 더욱 붉게 빛났지만 왠지 모르게 처연해 보였다. 그는 멍하니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감정선은 거의 메말라버린 사막과 같았다. 희망도 절망도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숨만 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바로 그때였다. 저기 이복의 젊은이, 잠시 비를 피할 곳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어렴풋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노인의 목소리. 가람은 귀를 의심했다. 이 깊은 산골에 이런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낡은 대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작았지만 왠지 모를 기품이 느껴졌다. 가람은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하얀 수염이 가슴팍까지 내려오고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을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남루한 도포 차림이었지만 축축한 빗물에도 그의 자세는 곱고 흔들림이 없었다. 노인의 눈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그윽했다. 그 눈동자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는 듯했다. 가람은 아무 말 없이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경계심과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다. 노인은 그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내며 다시 입을 열었다. 길을 잃은 나그네일세. 밤이 늦고 비바람이 거세어 발걸음을 재촉할 수 없었지. 혹 잠시 몸을 피하고 따뜻한 불이라도 쬐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터인데.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가람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틈으로 순간 미세한 틈이 벌어지는 것을 느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 가람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노인은 마루에 앉아 젖은 옷을 털었고 가람은 그에게 마른 수건과 자신이 아껴 마시던 뜨거운 차를 내주었다. 오래된 주전자의 물 끓는 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가 폭우 소리에 섞여 공간을 채웠다. 침묵은 길었다. 가람은 노인에게 어떤 말도 묻지 않았고 노인 역시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다만 그윽한 눈빛으로 폐가 안을 천천히 둘러볼 뿐이었다. 낡은 벽, 먼지 쌓인 가구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샌드백. 노인의 시선이 그 샌드백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가람에게로 향했다. 젊은이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군.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지간한 풍파를 겪지 않고서는 그런 눈빛이 나올 수 없지. 가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침묵하며 지내온 터라 그의 입은 더 이상 세상사에 대해 말하는 법을 잊은 듯 했다. 노인은 굳이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의 비를 바라볼 뿐이었다. 흙냄새 섞인 비냄새가 짙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누구나 자신만의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는 법이지. 어떤 짐은 너무 무거워 몸과 마음을 갉아먹기도 하고, 어떤 짐은 너무 아파서 평생 흉터로 남기도 해.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어떤 짐이든 그 짐이 젊은이를 이곳까지 이끌었을 터. 그리고 그 짐이 언젠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지. 가람은 노인의 말에 잠시 굳었다. 무심한 듯 던지는 말 속에서 깊은 통찰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굳이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노인은 그를 판단하거나 동정하지 않을 터였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만 같았다. 꽁꽁 잠가 두었던 마음의 자물쇠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가람의 마음에 오랜만에 온기라는 것이 찾아왔다. 결국 가람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텃밭에서 갓 수확한 채소로 끓여낸 소박한 된장찌개. 노인도 그의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다. 아무런 대화 없이 진행된 식사였지만 폐가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한 끼의 따뜻한 식사는 무거운 침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식사가 끝난 후 노인은 가람의 지난 1년간의 고통과 상실을 덤덤하게 들어주었다.
처음에는 삐걱거리던 가람의 목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부드러워졌다. 1년 전 그날의 처참한 진실, 사라진 여동생, 그리고 자신이 형사로서, 오빠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에 대한 자책감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상처들을 노인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다. 때때로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가람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 아픈 과거로구나. 젊은이의 고통이 내게도 전해지는 듯하네. 노인이 말을 마친 가람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자책하지 말게. 젊은이는 충분히 애썼어. 자신을 탓하는 것만큼 사람을 갉아먹는 독은 없지. 가람은 노인의 위로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지난 1년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애썼다고 말해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을 질책하고 원망하는 목소리만이 가득했었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메말랐던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밤늦도록 가람의 곁을 지키며 비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폭우는 쉬이 그치지 않았고 결국 가람은 노인에게 방 한 칸을 내주었다. 낯선 이와의 동침. 하지만 그 낯설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1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채우는 듯했다. 어쩌면 이 노인이 자신의 고립된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에 가라는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빗소리조차 더 이상 악몽으로 들리지 않는 오랜만에 평온한 밤이었다. 제사장, 태왕권의 서곡, 지리산으로 향하는 길. 오랜만에 단잠에 빠졌던 서가람은 이른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는 사라지고 싱그러운 풀내음과 새들의 지저김이 폐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밤새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어젯밤 노인과 나눈 대화, 그리고 그가 건넨 따뜻한 위로 덕분이었다. 1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죄책감의 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어렴풋이 찾은 듯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어제의 폭우로 인해 마당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생겼지만 하늘은 더없이 맑았다. 빗방울을 머금은 나뭇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생명력을 뿜어냈다. 가람은 마루에 나와 앉아 기지개를 켰다.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자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상쾌함이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밥 짓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다. 노인이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가람은 부엌으로 향했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희뿌연 연기 사이로
그의 주름진 얼굴이 언뜻 보였다. 그 모습에서 어떤 성스러움마저 느껴졌다. 주무셨습니까? 가람이 조용히 묻자 노인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네. 젊은이 덕분이지. 노인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루던 가람에게서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가람은 쑥스러운 듯 살짝 고개를 숙였다. 밥상은 단출했다. 따뜻한 밥과 어제 남은 된장찌개, 그리고 산에서 뜯어온 듯한 싱싱한 나물 몇 가지. 침묵 속에 식사가 이어졌지만 어제처럼 어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노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식사를 마친 후 노인은 가람에게 차를 건넸다. 은은한 향이 감도는 사냐초 차였다. 젊은이의 이야기를 밤새 곰곰이 생각해 보았네. 노인이 찻잔을 들며 말했다. 여동생을 잃은 슬픔과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범인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감정들이 젊은이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더군. 가람은 아무 말 없이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노인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허나 내게는 그 안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네.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의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지. 노인이 가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는 강한 사람이네. 다만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방향을 잃었을 뿐이야. 노인의 말에 가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강하다는 말. 그는 자신을 지독히도 나약한 존재라고 여겨왔는데 노인의 시선은 달랐다. 어젯밤 자네의 수련 흔적을 보았네. 샌드백과 도보, 그리고 자네의 기운을 보아하니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 아마 예전엔 경찰과 같은 일을 했을 터인데 무언가를 지키는 직업 말이지. 노인은 가람의 지난 삶을 마치 오랜 친구처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가람은 놀라움과 동시에 존경심을 느꼈다. 노인이 그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살짝 소름이 돋았다. 나는 정원이라 해. 사람들은 날 노사부라 부르기도 하지. 노인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그리고 나는 삼국시대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전통 무술, 태왕권의 마지막 전승자일세. 가람의 눈이 커졌다. 태왕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태왕이라는 단어에서 웅장하고 깊은 역사가 느껴졌다. 태왕권은 단순한 격투술이 아닐세. 몸과 마음, 그리고 기운을 단련하여 대자연의 흐름과 하나 되는 무술이지. 모든 움직임 속에 우주의 이치와 조화가 담겨 있다네. 힘으로만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 읽어내어 제압하는 궁극의 무술이지. 노인의 설명은 마치 전설 속 이야기를 듣는 듯 했다. 가람은 현실감이 없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매던 자신 앞에
이런 기묘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뜬금없이 고대의 무술을 이야기하다니. 그는 노인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을 만큼 한가롭지 않습니다. 동생을 찾아야 합니다. 가람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차가운 벽이 세워졌다. 현실의 고통이 그의 이성을 잠식하고 있었다. 젊은이, 나는 자네의 마음을 읽었다네. 노인은 고요하게 가람의 반박을 받아쳤다. 자네는 지금 힘을 갈구하고 있어. 동생을 찾고 정의를 구현하고 자신을 이 지옥 같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줄 진정한 힘을 말이지. 하지만 자네가 가진 그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걸세. 가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노인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경찰로서, 무술 유단자로서 나름대로의 강인함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가람이었다. 하지만 1년 전 그 밤의 처참한 패배는 그의 모든 신념을 무너뜨렸다. 현대의 수단과 방법으로 동생을 찾지 못했기에 자네는 스스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이곳으로 도망쳐 온 것 아닌가? 자네의 이성을 버리고 직감을 따르게. 내 눈은 정확하네. 자네의 몸속에는 태왕권을 익힐 재능과 함께 세상을 바꿀 순수한 정의감이 잠들어 있어. 노인은 가람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고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에게 태왕권을 전수하고 싶네. 내 몸이 허락하는 한 이 잊혀져가는 전통을 자네에게 물려주고 싶어. 이 무술을 익힌다면 자네는 동생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이루게 될 걸세. 가람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노인은 누구인가? 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가? 그의 말은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불씨 하나를 건드리는 듯했다. 진정한 힘. 과연 자신은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동생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들을 응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가람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것은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었다. 태왕권은 단순히 살상만을 위한 무술이 아닐세.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의를 세우는 길을 가르치는 무술이지. 물론 그 과정에서 악한 자들을 제압할 힘 또한 주어질 걸세. 자네의 마음에 달렸네. 무엇을 위해 이 힘을 사용할 것인가? 노인의 말은 가람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이라는 든든한 배경도 그가 가진 무술 실력도 동생을 지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이 말하는 태왕권이라는 생소한 길은 어쩌면 그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랐다. 그는 1년 전에 그날 밤 자신에게 닥쳤던 무력감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누군가를 지켜내지 못하는 비극을 겪고 싶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복수심과 정의감이 뒤섞여 들끓기 시작했다. 가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사라지고 단호한 결의가 비쳤다.
좋습니다. 저에게 태왕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용기 있는 결정일세. 그럼 서둘러 짐을 챙기게. 태왕권의 진정한 수련은 이곳에서 할 수 없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리산. 영험한 기운이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 자네는 진정한 태왕권의 계승자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걸세. 가람은 곧바로 짐을 꾸렸다. 폐가에서 생활하며 소박하게 살아왔던 터라 짐은 많지 않았다. 가을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맹세했다. 가을아, 오빠가 반드시 널 찾아낼게. 그리고 너를 아프게 한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1년 전 홀로 찾아왔던 이 산골 마을을 뒤로했다. 도망쳐온 곳이었지만 이곳에서 그는 희망의 실마리를 찾았다. 노사부와 함께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걸으며 가람은 과거의 무거운 짐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기분을 느꼈다. 지리산이라는 미지의 세계, 그리고 태왕권이라는 새로운 운명 앞에 선 그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제5장 지리산의 첫걸음, 혹독한 태왕권의 길. 노사부와 함께 지리산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아스팔트 도로는 이내 자갈길로 바뀌었고 다시 좁은 오솔길이 이어지더니 이내 사람의 발길이 끊긴 듯한 숲길로 변했다. 노사부는 거친 산길을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볍고 능숙하게 헤쳐나갔다. 얇은 도포 차림으로 앞장서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기운이 느껴졌다. 가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의 뒤를 따랐다. 경찰 특공대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정돈되지 않은 원시림 같은 이 길은 그에게 또 다른 종류의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다. 수십 년 된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뚫을 듯 솟아 있었고,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와 계곡물이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협주곡처럼 울려 퍼졌다. 발 아래로는 습한 흙냄새와 풀잎 냄새, 그리고 야생화의 향기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다. 가람은 지리산의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도시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스트레스는 서서히 정화되는 듯 했지만 마음 한편의 죄책감과 분노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걸으면서 가을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함께 걷던 동네 뒷산의 정겨운 오솔길. 언젠가 가을과 다시 이런 길을 걸으며 웃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이 그의 가슴 한구석을 채웠다. 해 진녘이 되어서야 그들은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깊은 산속, 커다란 바위 밑에 숨어 있듯이 자리 잡은 오두막은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보였다. 낡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나무 기둥과 흙으로 덧칠된 벽은
수십 년의 풍파를 견뎌낸 듯했다. 오두막 주변은 자그마한 텃밭과 약초들로 가꿔져 있었고 작은 돌담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노 사부가 기거하는 곳임이 분명했다. 오두막 안은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흙바닥 위에는 두툼한 집자리가 깔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책 몇 권과 닭이 세트가 놓인 작은 상이 보였다. 장작불이 피워진 화덕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이 풍겨나왔다. 노 사부는 가람에게 자리를 권하고 능숙하게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산에서 채취한 나물과 곡식으로 만든 소박한 식사였지만 지친 몸으로 맛보는 그 맛은 어떤 산의 진미보다 꿀맛 같았다. 식사 후 노 사부는 촛불을 켜고 가람에게 마주 앉을 것을 청했다. 그의 눈빛은 아까 산길을 걸을 때보다 더욱 깊어 보였다. 젊은이, 오늘 밤은 푹 쉬게. 내일부터 진정한 태왕권의 수련이 시작될 것이니 노 사부가 조용히 말했다. 태왕권은 단순한 무예가 아닐세.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함께 닦는 도와 같이 자네가 지금까지 익혀온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네. 가람은 노 사부의 말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강인함은 모두 도시의 논리와 실전적인 격투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말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였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노 사부는 가람을 깨웠다. 일어나게, 젊은이. 새벽의 기운을 받아들여야 하에. 가람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잠기운과 몸의 피로를 애써 무시하고 노 사부의 뒤를 따랐다. 오두막 앞 작은 공터에서 노 사부는 가람에게 한복과 비슷한 얇은 수련복을 건넸다. 그리고는 맨발로 흙 위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태왕권의 첫 시작은 자세와 호흡일세. 모든 기운의 근원은 호흡에서 비롯되고 모든 움직임은 그 기운을 따라야 하는 법. 서두르지 말고 오직 이 산의 기운과 자네의 숨결에 집중하게. 첫 수련은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격렬한 움직임이나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다. 노 사부는 가람에게 산 중턱에 있는 거대한 바위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법을 가르쳤다. 온몸에 힘을 빼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찾는 것이었다. 가람은 초조했다. 동생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가슴속을 들끓었고 당장이라도 강력한 기술을 배워 복수를 하고 싶었다. 명상하는 시간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난날의 악몽과 가을의 얼굴로 가득 찼다. 마음속의 번뇌를 내려놓게. 젊은이, 그 분노와 슬픔은 자네의 기운을 그트러뜨릴 뿐이야. 먼저 자네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야 비로소 태왕권의 참된 힘을 얻을 수 있을 걸세. 노 사부는 가람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고 조용히 충고했다. 가람은 쉽게 집중할 수 없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그에게 지리산의 고요함과 자신과의 대면은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었다.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에도 신경이 분산되었다. 첫 몇 주는 마치 고문에 가까웠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명상과 자세 훈련. 하지만 노사부는 단 한 번도 그의 불만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수련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가람은 노사부의 인내심과 흔들림 없는 가르침 앞에서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이 노인이 단순한 무술가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의 가르침 속에는 무예를 넘어선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가람은 노사부의 지시에 따라 아침마다 차가운 계곡물에 들어가 정신을 맑게 하고 좁고 험한 산길을 맨발로 걸으며 감각을 날카롭게 했다. 나뭇가지 사이를 통과하는 바람 소리에 집중하고 흙 한 줌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생명력을 느끼려 노력했다. 점차 가람의 몸과 마음은 지리산의 기운과 동화되기 시작했다. 샌드백을 치고 벽돌을 격파하는 것만이 힘의 전부가 아니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는 비로소 태왕권 수련의 작은 문을 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끝에서 발끝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명상이 깊어질수록 가람은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동생을 향한 죄책감과 복수심 외에도 그의 마음 속에는 경찰 시절 느꼈던 정의감과 불의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이 무질서하게 얽혀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음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다. 노사부는 그런 가람의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노사부가 작은 연못가로 가람을 데리고 갔다. 잔잔한 수면에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노사부는 조용히 돌멩이 하나를 연못에 던졌다. 잔잔한 수면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결국 다시 평온을 찾지.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네. 분노와 슬픔은 때로는 피할 수 없는 파문이지만 그 파문에 휩쓸려 자신마저 파괴해서는 안 돼. 마음의 평온을 찾고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힘이 우러나오는 법. 노사부의 가르침은 가람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분노가 얼마나 독이 되어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동생을 찾기 위한 힘이 복수심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힘은 결국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파괴할 수도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람은 태왕권의 기초 동작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면서도 강력해졌고 하나의 동작 속에서도 수십 가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었다. 노사부는 그에게 산속의 동물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움직임에서 태왕권의 이치를 깨우치라고 가르쳤다. 호랑이의 웅장한 기세, 학의 유려한 몸짓, 뱀의 민첩한 움직임,
가람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을 헤매며 자연의 스승들에게서 태왕권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았다. 어느덧 지리산에 들어온 지 1년, 가람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비관과 자책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와 맑은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여동생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노 사부의 말처럼 그의 과거의 아픔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이었다. 가람은 지리산에서 자신을 잃었던 동시에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태왕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아니, 도가 곁에 있었다.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